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지난 1월 4일 홍콩과 타지키스탄의 평가전이 있었는데 2대1로 타지키스탄이 승리했습니다. 피파 랭킹을 보면 타지키스탄은 106위이며 홍콩은 150위입니다. 랭킹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한 건 올해 1월 1일 피파 랭킹 79위인 중국이 홍콩에게 1대2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1월 13일 아시안컵에서 중국과 타지키스탄이 격돌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을 1대2로 이긴 홍콩을 2대1로 이긴 타지키스탄과 맞붙게 되어 부담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한 가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중국의 실제 경기력이나 경기 결과들을 보면 100위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중국의 피파 랭킹은 왜 79위나 되는가입니다. 떠도는 루머일 뿐이라 생각했었는데 정말 피파의 인판티노 회장은 중국의 랭킹을 고의로 올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중국 축구 A 국가대표팀의 명단을 보면 총 26명 중 9명이 샹하이를 홈으로 둔 팀들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울산 HD 소속이 5명이나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 슈퍼리그는 16개 팀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대표의 약 35%가 샹하이를 연고지로 둔 팀들의 소속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의아합니다. 샹하이 하이강은 중국 슈퍼리그 지난 시즌 우승팀이니 국가대표로 많이 차출될 수 있다고 보지만 샹하이 선화는 5위에 그친 중위 팀인데도 불구하고 4명이나 선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때 선발로 뛴 선수들을 기준으로 보면 11명 중에서 샹하이를 연고지로 둔 팀 선수들이 5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보통 3-4-2-1 전술을 사용하기에 최종 수비 라인에 3명의 센터백이 서게 되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샹하이의 연고를 둔 팀 선수들입니다. 나머지 2명은 공격형 미드필더인 우레이와 수비형 미드필더인 우시입니다. 중국 축구 선수들이 왜 공격수를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중국 슈퍼리그에서 공격수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국 용병 공격수들과 비슷한 수준의 실력이 필요한데 해외 진출에 소극적인 중국 선수들 중에서 그만한 실력을 갖춘 선수가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공격수의 대우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중국 슈퍼리그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가늘게 축구 선수 생활을 해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격수를 했다가 골을 잘 못 넣으면 결국 경기에 나가지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셋째, 포지션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의 축구 리그보다 높은 연봉, 광고 출연 등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승부 조작은 보통 수비수나 골키퍼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수입을 챙기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즉, 힘들고 부담되는 공격수를 함으로써 실패라는 큰 위험 부담을 겪느니 차라리 상대적으로 작은 이익이라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포지션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포장해서 말하면 합리적인 선택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축구를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실리 추구가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중국 축구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축구계의 샹하이 축구 카르텔에 대한 소문은 과거에도 무성했었지만 최근에도 이러한 논란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1일 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0대3으로 패배한 후 중국팀의 우레이와 잉글랜드에서 기화한 수비형 미드필더인 니커 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서로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둘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경기에서 우레이는 선발 출장했다가 71분에 교체되어 나갔고 니커는 61분에 들어왔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뚜렷한
뚜렷한 활약이 없었습니다. 경고도 둘 다 사이좋게 한 장씩을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서로에게 불만이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점점 확대되자 결국 우레이는 직접 소셜 네트워크에 해명 글을 올리며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많은 중국 언론들이 이를 기사로 실었습니다. 한중전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우레이와 리커가 상대방의 플레이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두 선수는 라커룸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라커룸까지 계속 말싸움을 했으며 항상 성실했던 우레이가 의자를 들어 리커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아부다비에 도착한 첫날 두 선수는 또 화해할 수 없는 충돌을 한 것으로 보이며 양코비치 감독은 최종적으로 리커를 포기했습니다. 22일 밤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우레이는 국가대표팀 내 충돌 루머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이런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점점 더 많은 친구, 동료, 친척 및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걸 보니 모두들 이 일을 정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시안컵이 곧 시작됩니다. 아마 저의 플레이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경기장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하나의 단결된 집단입니다. 우레이는 현재 32골로 영광스러운 중국 국가 축구대표팀 역사상 최고의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리커는 2019년 1월 중국 슈퍼리그 시작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해서 중국 축구 역사상 기화한 축구 선수 중 최초로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 축구 남자 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국내의 한 언론에 따르면 기화 선수인 베이징 고안팀의 리커는 가정사를 이유로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심각한 부상에 시달렸었는데 추가적으로 가정사를 이유로 팀을 떠났기 때문에 리커의 중국 축구 A 국가대표팀에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리커는 그동안 대표팀에서 활약한 게 없다. 대표팀에서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등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 어조입니다. 반면 샹하이 하이강의 우레이는 중국 언론의 비호를 받는 듯합니다. 샹하이 연고팀 선수들은 국가대표팀에도 많이 선출되고 A매치에 선발로도 많이 나가고 대부분이 수비 포지션이라는 사실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우레이가 샹하이 축구 카르텔 소속인데도 공격수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1991년 11월 19일 우레이는 장수성 난징시에서 태어났으며 축구팬인 아버지 우허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우레이는 5살 때 생애 첫 축구공을 받았습니다. 매일 방과 후 집에 돌아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침대 밑에서 공 하나를 꺼낸 후 차러 나가는 것입니다. 2003년 우레이의 부모는 시건바오가 샹하이에 축구 교실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건바오의 애제자 니홍빙을 찾았으며 그의 추천으로 시건바오의 축구 교실에 합격했습니다. 단시간 내 축구 운동으로 계몽한 후 우레이의 천부적인 축구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시건바오는 1944년 1월 26일 샹하이 출생, 현재 샹하이 항만그룹 축구 클럽 총 고문, 샹하이시 축구협회 고문입니다. 1966년에서 1975년까지 중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았고 1990년대부터는 다수의 중국 프로리그 팀의 감독을 맡아 성공적인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 시건바오는 축구 기지를 설립하고 10년 동안 칼을 갈아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샹하이 동야 축구 클럽을 창단하며 중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만들 것을 맹세했습니다. 당시 중국 축구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며 매우 고무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3전 전패라는 수모를 당했지만 당시 한국은 4강, 일본은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스스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는 한족들은 본인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선수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중국 축구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던 시건바오입니다. 그는 향후 프로 축구팀 창단까지 목표로 두고 2000년도 초반 먼저 자신의 축구 교실을 설립합니다. 시건바오가 창단한 샹하이 동야는
바로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없었기에 먼저 3부 리그에 참가했으며 대부분의 선수들이 14세에서 17세 사이였을 정도로 젊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축구의 수준이 높지 않아 잘 훈련된 어린 유망주들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며 오래지 않아 결국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2006년 14세 10개월에 우레이는 3부 리그에 출장해 중국 프로축구 사상 최연소 선수가 되었습니다. 2008년 8월 30일 2부 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우레이는 샹하이 동야 선수로 칭따오 하이리펑 팀과의 경기 중 한 골을 넣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의 3부 리그라고 해도 10대 중반의 프로리그에 데뷔했다는 건 적어도 우레이는 중국 축구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그가 샹하이 축구계로 들어간 것 역시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샹하이 동야는 2014년 천슈위엔에게 매각되면서 샹하이 샹강으로 팀명이 변경되었고 2021년 다시 샹하이 하이강으로 달라졌을 뿐 같은 팀입니다. 그리고 우레이는 스페인 라리가의 RCD 에스파뇰 외에는 본인이 처음 입단했던 샹하이 팀에서만 뛰고 있는 것입니다. 샹하이 하이강의 구단주인 천슈위엔은 중국 축구 협회장으로 재임 당시 중국 축구의 저조한 성과를 성토하며 개혁을 예고했었지만 오히려 본인이 작년 4월 부패 혐의로 정부의 조사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작년 11월 샹하이 하이강이 우승하는 순간에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중국 슈퍼리그 시즌 내내 수많은 축구 팬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부분은 리그의 심판들이 샹하이 하이강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편애적인 판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샹하이 하이강과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샨동 타이사는 판정 문제 등으로 경기장에서 물리적인 충돌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고 최강희 감독은 하이강하고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승부 조작과 편파 판정을 비난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중국 축구계에는 샹하이 축구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중국 축구계이지만 그나마 우레이는 중국 축구계에서는 흔치 않은 공격수입니다. 아마 시건바오가 2000년도 초반 축구 교실을 만들었을 때는 적어도 중국 축구계에는 축구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축구를 위해 뜨거운 가슴이 뛰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레이라는 공격수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많은 자본이 밀려들어온 중국 축구계는 부정부패 문제가 더 심화되어 더 이상 제대로 된 선수, 특히 공격수를 배출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축구의 경쟁력 상승은 안타깝게도 중국 사회 제도의 변화 없이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축구는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 골을 못 넣으면 최대한 무승부만 할 수 있을 뿐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는 축구 선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연봉과 인기를 누릴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을 넣은 후에 하는 멋진 세리머니 역시 대부분 공격수의 특권입니다. 물론 골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가장 선호되는 포지션이 공격수인데 요즘은 유의하게 중국 역시 공격수를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의 특성과 중국 슈퍼리그의 특수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슈퍼리그에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 축구협회장 천슈위엔 역시 다음과 같이 공언했었습니다. 我们中超俱乐部的投入是日本联赛的3倍，我们球员的工资是日本职业联赛平均工资的10倍，但是我们的水平呢，我们的能力呢，属于我们现在的POP。如果我们不采取这么严格的限薪措施，2-3年，中国职业联赛就面临全面坍塌的这么个风险。 이처럼 중국은 선수들에게 많은 연봉은 물론 축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축구 선수 이적 관련 전문 매체의 조사를 보면 중국 슈퍼리그의 실제 가치는 한국의 K리그 1보다도 낮다고 평가될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상의 위험도 크고 골을 못 넣으면 퇴출될 수도
수도 있는 공격수를 할 바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하면서 가능한 한 오래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승부 조작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보통 수비수나 골키퍼이지 공격수는 아닙니다. 공격수를 통해서 조작하기보다는 수비수나 골키퍼로 하는 게 원하는 승부를 만들어내기 쉬울 테니까요. 실제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리티에는 상대팀 수비수, 골키퍼에게 승부 조작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자의 차오까지 구속된 것으로 봤을 때 리티에의 검은 돈이 중국 축구계는 물론 정부의 고위직까지 모두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는 애초에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높은 연봉, 광고 출연, 승부 조작 등으로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도전을 하기보다는 작더라도 확실한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인의 안정 추구 성향과 승부조작과 부정부패가 판치는 중국 사회, 중국 축구계가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중국 축구의 몰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장 중국 슈퍼리그는 운영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는 용병으로 채워야 하고 그로 인해 공격수를 꿈꾸는 중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은 나중에 용병들과 포지션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자연스럽게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더 선호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독을 교체하고 실력 있는 선수 몇 명을 키워낸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